집 얘기만 나오면 다들 아파트 얘기뿐이죠. 그런데 지난 7년 서울에서 진짜 무너진 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였습니다. 서울 빌라 준공은 2018년 35,000호에서 올해 4,000호대로 7년 만에 86%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첫 집, 2030의 엔트리, 은퇴자의 마지막 자산이 통째로 증발한 겁니다. 문제는 빌라에 안 사는 분들도 곧 청구서를 받는다는 건데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내 월세와 청약에 어떻게 번지는지, 오늘 당장 뭘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끝까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바로 문제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35,000과 4,858, 이 두 숫자가 뭘까요? 얼핏 보면 주가 같기도 하고 인구 통계 같기도 한데요. 정답은 7년 전과 지금 서울에서 한 해 동안 다 지어진 빌라 호수입니다. 2018년에는 35,000호가 새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4,858호, 퍼센트로 따지면 86% 넘게 줄어든 겁니다. 같은 도시, 같은 시장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말하는 빌라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빌라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부르는 이름인데요. 법적으로는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을 묶어서 빌라라고 부릅니다. 둘 다 4층 이하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흔히 같이 묶이는 다가구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다가구는 호실별로 등기가 따로 없어서 내 보증금 순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 얘기는 마지막 파트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정의를 잡았으니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여기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지 씨, 28살,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회사에 막 자리 잡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작년 봄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빌라에 전세 2억으로 들어갔어요. 아파트 전세는 엄두가 안 났고 그렇다고 월세로 매달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건 더 아까웠습니다. 부모님이 한참을 걱정하셨지만 민지 씨 입장에선 이 동네에서 이 가격대에 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통근 시간 아끼고 2년 뒤에 조금 더 올려서 재계약하면 소형 아파트 전세로 옮겨갈 계획이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이번 봄, 집주인한테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재계약은 해드릴 건데 이번엔 월세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내리고 월세 70만 원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지 씨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뜹니다. 나 이 빌라 왜 골랐더라? 왜 지금 월세로 돌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파트 3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선 민지 씨가 고른 서울 빌라라는 선택지가 지금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숫자로 돌아와서요. 2018년 서울에 새로 준공된 집을 전부 놓고 보면 아파트 대비 빌라 비중이 90.1%였습니다. 10집 중 9집이 빌라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5년 이 숫자가 9.7%로 떨어집니다. 딱 뒤집힌 겁니다. 7년 만에 열의 9이 열의 하나로 바뀌었어요. 뉴스에서 아파트 값이 올랐다 내렸다 얘기만 나오는 동안 서울의 새집 풍경 자체가 통째로 바뀐 거죠. 감이 잘 안 잡히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새로 생기는 집이 100채라고 치면 2018년에는 그중 90채가 빌라였어요. 붉은 벽돌 저층, 새로 지은 깔끔한 다세대, 그런 집들이 골목마다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은 100채 중에 빌라가 10채가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첫 집 하면 떠올리던 그 그림이 새로 지어지는 집에서는 거의 사라진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통계도 한번 보시죠. 서울 B아파트 착공 물량이 올해 4,985가구입니다. 최근 5년 평균이 15,000호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그 31% 수준이에요. 착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삽든 숫자거든요. 이게 1년 뒤 준공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빌라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길어야 1년 안팎이라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3년에서 5년이 걸리니까 빌라는 시장 신호에 훨씬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런 빌라조차 삽을 안 뜨고 있다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자체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덜 지어진 게 아니라 내년치도 내후년치도 아직 첫 삽이 안 들어간 상태로 줄줄이 비어 있다는 거죠.
참고로 B아파트 착공 비중만 따로 떼서 봐도 이 흐름은 뚜렷합니다. 2021년에는 서울에서 삽든 집 중 39.7%가 B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계열이었거든요. 4년이 지난 지금은 14.5%까지 내려왔습니다. 5집 뜨면 그중 2집이 빌라였던 게 지금은 7집 떠야 겨우 1집이 빌라인 수준이 된 거죠. 한 해만 살짝 움푹 팬 게 아니라 매년 꾸준히 아래로 내려간 추세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빌라가 그냥 덜 지어진 게 아니라 씨가 말라가고 있다. 좀 과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준공 86% 감소, 착공은 5년 평균의 31%, 아파트 대비 비중이 90%에서 10% 아래로 세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급이 조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공급 기반 자체가 비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다들 아파트 선호하고 빌라는 인기가 없어서 안 짓는 거 아닌가? 수요가 빠져서 공급이 줄었으면 그냥 시장이 알아서 조정되는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쪽은 수요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는 점이고요. 틀린 쪽은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못 들어가겠다 싶게 만든 장치들이 몇 겹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덜 지어진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으시죠? 문제는 왜 사라졌냐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몰랐다던 세 가지 덫이 얽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빌라가 7년 만에 86% 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대체 누가, 뭐가, 어떻게 이 시장을 말려 죽였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세 개의 덫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수요 쪽 덫 하나, 공급자 테러를 막은 덫 하나, 그리고 짓는 일 자체를 못하게 만든 덫 하나. 이게 동시에 작동하니까 시장이 7년 만에 밑동째 무너진 겁니다. 하나씩 풀어보시죠. 첫 번째 덫은 2022년부터 터진 전세 사기 후폭풍입니다. 그해 세상을 들썩이게 한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빌라왕 김대성 씨 사건입니다. 수천 채의 빌라를 굴리던 악성 임대인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뉴스에서는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쏟아졌고요. 그 뒤로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6,950건까지 쌓였습니다. 그중 청년층이 76%입니다. 4명 중 3명이 2030 세대라는 뜻이죠. 사회생활 막 시작해서 모아둔 전 재산이 보증금 한 장에 실려 있었는데 그게 통째로 허공에 떠버린 겁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가장 최근에 터진 사건으로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2026년 3월에 밝혀진 대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일대 200억 원대 빌라 전세 사기입니다. 단일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건인데요. 건물 26채, 총 330호실이 대상이었고 집주인 4명이 서로의 건물을 돌려가며 관리하던 조직적인 구조였습니다. 인천에서 터졌던 건축왕 사건과 거의 똑같은 수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였는지 볼까요? 세입자가 계약하러 가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앞에 들어간 분 보증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터지고 등기부를 까보니까 그 1,000만 원이라던 202호는 실제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던 301호는 1억 2천이었고요. 1억짜리라던 어떤 호실은 사실 1억 6천이었습니다. 앞사람 보증금을 낮춰 말해야 뒷사람이 안심하고 계약을 하니까 호실 단위로 거짓말을 쌓아 올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은행이 선순위면 내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는데 중개인이 은행보다 세입자가 먼저예요 라고 안심시키는 순간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도 집주인이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아가서 세입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갈게요. 특정 중개인이나 개인을 나쁜 산 사람이라고 찍어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이 통하도록 설계된 제도, 시세 파악이 애초에 어려운 빌라 구조, 그리고 등기부 한 장이면 바로 드러날 허위 사실을 확인할 창구가 세입자한테 제대로 없다는 점.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결과가 뭐냐면요. 한 번 이런 기사를 본 2030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 자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는 무섭다. 차라리 월세를 내더라도 아파트로 가자. 이 한마디가 퍼지는 순간 수요 쪽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두 번째 덫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자 쪽입니다. 이름이 좀 딱딱한데요. 전세보증보험 126% 룰입니다. 숫자가 낯서니까 먼저 공식부터 풀어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 보증금을 나라가 대신 지켜주는 우산입니다.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을 받아주는데요. 그 우산이 펴지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14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전세가율 90%를 곱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이 돼요. 예전에는 공시가 150% 곱하기 100%였는데 전세 사기 여파로 기준이 140%와 90%로 강화된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담보 인정 비율을 80%까지 더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적용되면 공시가 112%까지로 더 좁혀집니다. 여기서 빌라의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랑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126% 우산이 어지간하면 보증금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시세가 2억인 빌라의 공시가가 1억이면 보증 한도는 1억 2,600만 원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1억 2,600만 원 아래로 확 낮추지 않으면 새 세입자는 보험을 못 들고 보험을 못 들면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보험 못 드는 집에 보증금을 못 넣거든요. 그럼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세 갈래입니다. 하나, 보증금을 확 낮추고 그 차액을 월세로 돌린다. 둘, 낮추기 싫으니까 버티다가 새 세입자를 못 구한다. 셋, 결국 경매로 넘어간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세 경로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전세 매물이 월세로 바뀌고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이고 경매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 입장에서 이걸 보면 답이 하나뿐이에요. 지어봐야 전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전세로 팔기가 막히면 분양가 회수도 안 된다. 그러면 안 짓는다. 공급자가 시장에서 나갈 문, 그러니까 퇴로가 통째로 막혀버린 겁니다. 세 번째 덫은 아예 가장 앞단, 삽을 뜨는 단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2020년 1월을 100이라고 잡으면 2026년 1월은 133.28입니다. 5년 만에 33.5%가 오른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밋밋하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5년 전에 1억으로 짓던 빌라 한 동이 지금은 1억 3,300만 원을 써야 똑같이 올라갑니다. 3천만 원이 더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파는 가격은 그만큼 안 오르죠. 오히려 수요가 빠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마진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PF 경색이 얹힙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요. 건설사가 땅 사고 공사비 대려고 빌리는 돈입니다. 이 돈을 내주던 금융권이 최근 몇 년 사이 대출문을 닫았어요. 이자율도 높아졌고요. 대형 건설사들도 PF 때문에 휘청이는 상황에서 동네 빌라를 짓던 소규모 시공사는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빌라를 짓던 시공사들은 사업성이 아예 나오지 않게 됐고 줄줄이 폐업을 합니다. 대형 아파트 현장은 그래도 굴러가지만 동네 빌라 공사장은 삽을 꽂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세 가지 덫을 쭉 늘어놓고 보면 그림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덫 1.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 수요가 죽었습니다. 덫 2. 126% 룰로 집주인의 퇴로가 차단됐습니다. 덫 3. 공사비 폭등과 PF 경색으로 시공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요, 공급, 시공, 빌라 시장을 굴리는 세 개의 바퀴가 전부 동시에 멈춘 겁니다. 하나였으면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두 개였어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생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 개가 맞물리는 순간 7년 만에 준공 86% 감소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악의를 가져서가 아니라 시장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빌라에 안 사는 분들한테는 3년, 5년 뒤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까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넘기고 싶으실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왜 이 이야기가 결국 아파트 사는 분들에게도 도착하는 편지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아니 근데 난 아파트에 살거나 살 거잖아. 빌라 얘기가 왜 내 문제가 되는데? 저도 자료 찾으면서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빌라 공급이 끊기면 빌라에 안 사는 분들도 몇 달 뒤, 길어도 몇 년 뒤에 청구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것도 3장짜리로요. 하나는 내 월세 고지서, 하나는 소형 아파트 청약 결과, 마지막 하나는 우리 집 첫 칸이 사라졌다는 통보입니다. 순서대로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구서는 월세화입니다. 서울 B아파트 월세 비중이 2026년 2월 기준으로 79.7%까지 올라왔습니다. 월 단위 통계가 쌓인 이후 역대 최고치인데요. 10채 중에 8채가 월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흐름이 더 무서운 건 올라가는 속도입니다. 전세 사기 사태 전 5년 평균은 약 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4년에 70%로 뛰었고 2025년엔 76%, 그리고 올해 초 79.7%. 거의 계단 올라가듯 한 칸씩 착실하게 밟고 올라왔습니다. 순수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이 월세 1년치도 안 되는 진짜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 거래도 전년 대비 16.1% 늘었습니다. 이게 왜 빌라 안 사는 사람한테까지 번지느냐면요. 빌라 전세에 머물던 수요가 더는 빌라로 못 들어가니까 소형 아파트 쪽으로 올라타는데 문제는 올라탄 자리가 월세거든요. 예전 같으면 2억 전세 하나로 3년을 버티던 분이 이제는 보증금 5천에 월 70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벌기도 전에 집이 먼저 월급을 가져가는 구조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월세는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빼고 끝이지만 월세는 매달 같은 자리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입니다. 2025년 서울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 172.8대 1이 찍혔습니다. 중형이 160대 1, 대형이 51대 1이니까 작은 평수일수록 경쟁이 더 뜨거웠다는 얘기죠. 전체 청약 신청자 중에 59.7%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에 몰렸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이 작은 집 하나 앞에 줄 선 겁니다. 왜 갑자기 소형만 이렇게 붐빌까요? 원래 빌라 전세로 첫 집을 시작하던 분들이 이제 빌라를 못 고릅니다. 전세 사기 무섭죠. 126% 롤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 달라고 하죠. 그러니 남은 선택지가 소형 아파트 전월세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북, 동대문, 관악 같은 인접구로 몰립니다. 결과는요, 내가 살던 그 동네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격은 서서히 밀려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재계약 시즌에 작년보다 왜 이렇게 불렀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를 안 짓는 사이에 내가 살던 소형 아파트 전세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빌라 공급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면 내 옆집 가격표에 바로 붙어 있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게 왜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도 문제인지 한 번만 더 묶어드릴게요. 빌라에서 밀려난 수요가 소형 아파트 전월세로, 거기서 밀려난 수요가 중형 전세로, 그 다음은 매매 시장으로 차례차례 이동합니다. 한 층이 막히면 위층까지 다 밀리는 구조입니다. 다세대 다가구를 포함한 B아파트가 서울주택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공급 파이프라인이 비어버리면 바로 위단계 아파트 시장이 그 압력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빌라에 한 번도 산 적 없어도 빌라 시장이 망가지면 내 재계약 통장에 고스란히 찍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청구서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입니다. 세 번째 청구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거 사다리 첫 칸이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2030이 내 집까지 올라가는 길은 대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칸은 빌라 전세. 보증금 1에서 2억으로 서울 변두리에서 3에서 4년 버티면서 목돈을 모으고요.
두 번째 칸인인 소형 아파트 전세나 매매로 갈아타고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대출 갚아가며 지낸 뒤 세 번째 칸에서 드디어 중형 아파트나 내 집 마련. 이게 한국식 주거 사다리였습니다. 30년 동안 부모 세대도 선배 세대도 다 이 길로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첫 칸이 뚝 부러졌습니다. 밟고 올라설 발판이 없으니까 두 번째 칸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늘고 그 바람에 두 번째 칸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방금 본 172.8대 1 경쟁률이 그 흔들림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칸은 더 멀어지고요.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아예 올라갈 생각을 접게 됩니다. 사다리라는 게 한 칸만 빠져도 못 올라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이 딱 그겁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첫 칸을 못 밟고 있는 풍경요. 인트로에서 잠깐 말씀드린 민지 씨 얘기 기억나시죠? 28살 지방에서 올라와 회사 근처 빌라에 전세 2억 넣고 살던 사회 초년생. 1년 뒤 재계약 때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2억은 더 이상 못 받겠다. 월세 70만 원으로 돌리든가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사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한도가 공시가의 126%로 깎이면서 기존 전세금 그대로는 보증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대로 두면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월세 전환 말고는 카드가 없는 거죠. 민지 씨는 70만 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 빠지고 월세 70만 원까지 빠지면 생활비로 손해지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결국 서울 외곽으로 밀려났고 출퇴근 편도 1시간, 왕복 2시간짜리 집을 구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이면 1년이면 500시간, 한 달 근무 시간이 통째로 길바닥에 깔리는 셈이죠. 그분들은 서울 바깥에서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민지 씨 한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똑같은 통보를 올해만 수만 명이 받고 있고 2030 엔트리 세대 전체의 경로가 통째로 막혔습니다. 첫 직장 근처에서 첫 집을 구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민지 씨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부러진 결과죠. 자, 그래서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고요? 대책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왜 체감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오늘 당장 뭘 챙겨야 하는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제도가 막힌 지점과 지금 바로 꺼낼 수 있는 방어책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 하냐? 대책은 없냐? 사실 대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LH 신축 매입 약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새로 지어진 빌라를 사줘서 공공임대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지어도 안 팔리면 나라가 받아준다는 안전장치, 세입자 입장에서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늘어난다는 기대가 걸려있던 제도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21년 달성률 56%, 2022년 40%, 2023년에는 19%까지 떨어집니다. 2024년에는 아예 목표가 5만 호로 확 커졌는데 그해 7월까지 달성률이 겨우 3%였어요. 목표는 크게 잡아놓고 현장은 비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2024년 8.8 대책으로 수도권의 공공신축 매입 11만 호 이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2026년 4월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최소 33%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추경 279억 원도 같이 붙었고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도 2027년 5월 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됐어요.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건설업자가 지어야 할 이유, 세입자가 들어가도 괜찮은 환경, 이 두 개가 현장에서 동시에 맞물려야 하는데 제도가 현장에 닿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몇 년 동안 오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세입자는 결국 혼자서 방어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설계와 집행 속도 사이에 간격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공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당장 챙기실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5분에서 10분이면 되는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제도가 따라올 때까지 내 지갑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에는 두 칸이 있습니다. 갑구는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적힌 칸, 을구는 이 집에 걸린 빚딱지가 적힌 칸이에요. 을구에 은행 근저당이 먼저 잡혀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제 보증금은 뒤로 밀립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호실별 등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 합쳐서 따져봐야 해요. 집주인한테 선순위 보증금 내역서 주세요 라고 요청할 권리가 세입자한테 있습니다. 안 주겠다고 하면 그 집은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해요. 나 앞에 선순위 보증금이 이미 수억 원 쌓여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받을 몫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같이 끝내놓으세요. 하루만 늦어도 순위가 밀립니다. 잘못하면 몇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을 잃는 구간이에요.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의 126% 룰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공식은 간단합니다. 공시가격에 1.26을 곱하면 돼요. 공시가 2억짜리 빌라라면 2억 5,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내 전세금이 이 숫자보다 크면 허그 보증보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라가 펴주는 우산밖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한 번만 계산하면 내가 보증 대상인지 아닌지가 바로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집 주소만 넣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보증보험 나중에 가입하면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공시가 곱하기 1.26을 해보시면 돼요. 숫자가 안 맞으면 그 집은 처음부터 보증받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담보인정 비율을 90%에서 80%로 더 낮추는 논의도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 한도는 공시가의 112%까지 쪼그라듭니다. 룰이 점점 빡빡해지고 있으니 계약 타이밍마다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참고로 소형주택 주택수 특례 같은 세제 혜택도 있는데 이건 주택수 계산에서만 빠지는 거지 1주택 비과세까지 해주는 건 아니에요. 세무사와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을 챙기세요.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2026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 최대 금액이 월 36만 9천 원입니다. 1년이면 440만 원이 넘어요.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마이공 포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 그리고 LH 1600-0777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을 80%까지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해당되는지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등기부, 갑구, 을구 5초 체크, 공시가 1.26 자가계산, 주거급여 신청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민지 씨가 이 세 가지만 미리 알았더라면 재계약 자리에서 훨씬 덜 흔들렸을 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내가 우산 안에 있는지, 달마다 받을 수 있는 36만 원이 있는지, 이건 부자의 노하우가 아니라 세입자의 기본 방어선이에요. 빌라 공급이 7년 만에 86% 사라진 건 한 사람의 잘못도 한 집단의 탐욕도 아닙니다. 전세 사기와 126%를 공사비 폭등이 맞물리고 제도가 못 따라간 결과죠. 우리가 오늘 바꿀 수 있는 건 구조 전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보증금과 내 월세, 내 한 달 생활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제도가 쫓아올 때까지 우리 각자가 서로의 우산을 먼저 챙기는 게 먼저예요. 자, 오늘 길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서울 빌라가 7년 만에 86% 사라진 건 빌라에 사는 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첫 집을 구하던 사회초년생, 은퇴를 앞둔 부모님, 그리고 옆 아파트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월세와 청약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집은 투자가 아니라 거주죠. 사다리 첫 칸이 사라지면 두 번째 칸도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등기부 갑구 을구 확인, 공시가 126% 자가계산, 주거급여 신청,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댓글에 확인했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주변에 빌라 계약 앞둔 분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몰라서 잃는 돈이 없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주제를 파고들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에 다 못 풀어낸
소형 아파트 전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